서양에서 가장 중요한 먹거리 하나를 고르라면 그건 밀일 것입니다. 지금껏 수많은 사람을 먹여온 주식이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라면 무엇일까요? 그건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으나 올리브일 것입니다. 고대 역사가 투키디데스는 지중해 민족들은 올리브 나무를 재배하고 나서야 비로소 야만 상태에서 벗어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올리브는 단순한 식재료가 아닌 서구의 뿌리라 할 지중해 문명의 경제 문화적인 핵심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밀이 인간의 몸을 키웠다면 올리브는 서구의 정신을 성장시켰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영상에서 올리브에 관한 여러 인문학적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올리브 나무의 고향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중해변의 여러 곳에서 화석이 잇따라 발견되고 있습니다. 올리브 나무는 인간이 재배한 최초의 나무인데 적어도 6,000년 이상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처음엔 쓴맛 때문에 직접 먹진 않고 기름을 내는 데에만 사용했습니다. 시리아에서 발견된 기원전 3000년경의 한 점토판엔 올리브 오일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기원전 2500년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 법전에는 올리브 오일의 생산과 거래에 대한 규칙도 있었습니다. 올리브가 이 당시부터 벌써 중요한 교역품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올리브 오일로 가장 큰 재미를 본 건 고대 그리스인들입니다. 땅이 척박해 농사를 지을 수 없던 그리스인들은 올리브가 아무데나 잘 자란다는 점을 이용해 국가 차원에서 올리브를 대량 재배했습니다. 기원전 7세기 고대 아테네에선 올리브 나무를 베는 사람은 사형하거나 추방할 정도로 엄격하게 관리했죠. 올리브 오일을 팔아 번 돈으로 아테네는 식민지의 밀밭을 만들었고 오랫동안 지중해의 최강국이 될 수 있었으며 민주주의를 발전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스인들이 지중해로 올리브 나무를 퍼뜨렸다면 로마인들은 이를 더욱 넓혀 유럽 전역으로 전파했습니다. 로마는 정복지마다 올리브 나무를 심었고 심지어 프랑스, 스페인, 북아프리카에선 세금을 올리브 오일로 내게 하기도 했습니다. 음식 보존과 치료제, 종교 의식용으로 주로 쓰던 고대 그리스와 달리 올리브 오일을 요리에 본격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로마인입니다. 또 로마는 나무재를 넣은 소금물로 올리브의 쓴맛을 빠르게 없애 오일이 아닌 올리브 열매를 먹는 것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16세기 중반 대항해 시대 때 스페인 사람들이 페루의 리마에 올리브 나무를 심은 걸 시작으로 올리브는 처음으로 유럽과 지중해를 벗어나 세계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올리브를 무척 좋아하는 사람 중엔 미국의 세 번째 대통령인 토머스 제퍼슨도 있었습니다. 18세기 후반 프랑스 대사로 일하면서 맛을 들였죠. 제퍼슨은 올리브가 하늘이 내린 최고의 선물이라며 미국의 올리브를 들여오고 싶었습니다. 대사를 마치고 돌아온 제퍼슨은 버지니아에 있는 자신의 집에 올리브 나무를 심었습니다. 하지만 추운 날씨 때문에 실패했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은 제퍼슨은 이번엔 프랑스 남부의 엑상프로방스에서 500개의 올리브 묘목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사우스캐롤라이나의 농업협회에 맡겨 이를 심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무들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제퍼슨은 농업협회가 게을러 실패했다고 불만이었지만 사실은 미국 남동부 날씨가 올리브에 맞지 않았던 것입니다. 당시에 그는 몰랐지만 비슷한 시기에 스페인 선교사들이 캘리포니아에 심은 올리브 나무들은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미국 올리브 대부분은 캘리포니아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 허생이 있다면 고대 그리스엔 탈레스가 있었습니다. 올리브를 가장 잘 이용했던 그리스인 중에서도 철학자이자 수학자였던 탈레스만큼 유명한 올리브 장사꾼도 없었을 것입니다. 삼각형의 원리를 이용해 피라미드의 높이를 쟀던 탈레스는 천문학과 기상학에도 능통했습니다. 그는 이를 활용해 올리브 수확 주기를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흉년이 지난 뒤 반드시 찾아올 풍년의 시기를 정확히 예측했습니다. 어느 해 심각한 흉년이 들자 올리브 오일을 짜는 착즙기 수요가 급감했습니다. 탈레스는 가격이 폭락한 기계를 닥치는 대로 사들였습니다.
제사에 쓸 과일과 양반들의 가세 매달 말총을 사재기했던 허생처럼 탈레스도 착즙기를 매점매석 했던 거죠. 이듬해 예상대로 올리브 농사는 대풍년을 맞았습니다. 당시 황금의 액체라고 불렸던 올리브 오일은 무엇보다 기름을 짤 시기를 놓쳐선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착즙기를 가진 사람은 탈레스 뿐이었죠.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탈레스는 이를 통해 당연히 막대한 수익을 냈습니다. 이상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저서 정치학에 나온 내용으로 탈레스가 마음만 먹으면 철학으로도 경제적 성공을 거둘 수 있음을 증명하기 위해 벌인 사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든 중요한 것엔 신화가 따릅니다. 스토리텔링의 천재적인 고대 그리스인들이 올리브에 관한 가장 유명한 신화를 만들어냈죠. 아테네는 원래 케크롭스 왕이 세운 도시로 케크로피아라고 불렸습니다. 아테나와 포세이돈이 수호신 자리를 놓고 경쟁했죠. 바다의 신인 포세이돈은 어떻게든 육지를 갖고 싶어 케크로피아를 탐냈습니다. 두 신 사이에 고민하던 왕은 제우스의 조언을 받아들여 누가 그리스 사람들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는가에 따라 승패를 가리도록 했습니다. 포세이돈은 삼지창을 내리쳐 도시에 필요한 샘을 만들고 지중해로 쉽게 나갈 수 있는 물길도 내주었습니다. 반면에 아테나 여신은 한낮에 그늘도 만들고 기름도 짤 수 있는 올리브 나무를 주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포세이돈의 선물도 감사했지만 아테나의 올리브 나무를 최종 선택했습니다. 올리브가 여러 가지로 실용적이기도 했고 바다의 신이 만든 샘물이라 물이 짰던 게 문제였습니다. 이후 사람들은 도시의 이름을 아테나의 이름을 따서 아테네라고 지었고 그 보답으로 여신에게 아름다운 파르테논 신전을 지어 바쳤습니다. 이 외에도 올리브 나무가 등장하는 신화는 많습니다. 헤라클레스는 어렸을 때 올리브 나무로 만든 몽둥이로 사자를 물리쳤고 로마를 건국한 레무스와 로물루스 형제는 올리브 나무 아래에서 태어났으며 고대 이집트 신화에선 여신 이시스가 인간에게 올리브 재배와 오일 짜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올리브는 종교적으로도 아주 중요한 나무입니다. 한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서 올리브는 140번이나 등장한다고 합니다. 그중 가장 오래된 기록이고 가장 유명한 얘기는 바로 노아의 방주죠. 신의 뜻에 따라 인간을 벌하기 위한 대홍수로 모든 땅이 150일간이나 물에 잠기게 되었습니다. 표류하던 노아는 물이 줄어들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보냈습니다. 이때 비둘기가 물고 온 게 올리브 잎이었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끝나고 땅이 드러났음을 알리는 희망의 신호였습니다. 이로 인해 올리브 나무는 새로운 시작과 평화 그리고 불멸의 상징으로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올리브는 성스러운 기름을 만들기에 올리브 나무는 메시아 나무라고도 불렸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이름 자체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이 기름이 바로 올리브 오일이죠. 성경에는 축복받은 7가지 식물이 나오는데 예전에 감람나무라고 번역되었던 올리브 나무, 포도나무, 종려나무, 석류, 무화과, 밀, 보리입니다. 예수가 유다의 배반으로 체포되기 전 기도했던 겟세마네는 예루살렘 근교의 올리브 동산이었습니다. 예수가 못 박힌 십자가가 어떤 나무인지는 성서에 나오지 않지만 올리브 나무로 추정되기도 합니다. 올리브는 이슬람에서도 성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코란에서 올리브 나무를 축복받은 나무라고 불렀고 올리브를 무화과와 함께 천국에서 먹는 열매로 묘사했습니다. 핀란드의 인류학자 에드바르트 베스테르마르크는 이슬람에서 올리브 나무는 우주의 중심이자 세계의 기둥이라고 말했습니다. 나머지 더 재미있는 이야기는 2부에서 계속하겠습니다.